걸기대의 전날에 대한 회상 부분입니다.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걸기대회. 굉장히 긴 이름의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시대상을 반영해주는 동시에 풍자적으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회라고 하겠습니다. 의미를 본다면 농가가 지고 있는 부채, 즉 빚을 해결하기 위한 전국 농민, 몇 명이 될까요? 총 모두 다 들고 일어나는 걸기대회다라는 건데, 실상 군청에서 열린 이 걸기대회에는 100여 명이 모였을까 말까 하다고 이장의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에 가는 사람들이 모였다. 농촌에서는 이장이 방송을 하는 이 권한을 갖고 있고,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르고 집회를 갖는 걸 알 수 있죠.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황만근은 비서 아닌 비서고 머슴 아닌 머슴 역할을 한 겁니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른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이고 정겨운 장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술자리가 되겠습니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직유법이죠, 아주 재빨리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꿈뻑거리면서, 이 부분은 황만근의 바보스러움과 순박함 묘사를 하면서 이 모임의 중요성과 심각성과는 대조적으로 황만근은 술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모임의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묘사가 되죠.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빨리 돌아올까 하는 것일 뿐인 듯했다. 이 말은 지금 누가 해주는 거냐면, 민씨가 관찰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만근에 대해서 그 걸기대회를 준비하는 모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죠.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만근에게는 너무 느렸다. 즉 만근의 심리, 만근의 내면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 했지만, 즉 민씨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술이 빨리빨리 도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만근이에게는 술잔 도는 속도가 느렸고, 민씨에게는 잔이 도는 속도가 빠른 듯이 느껴졌다. 대조적인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묘사된 것으로 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전원 참가, 만장일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죠. 모두 다 찬성해야 된다. 전부 다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말뿐이고 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지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것이 행동 지침이라. 자, 여기서는 경운기가 농민의 상징이기 때문에 깨끗이 손질해서 이것을 가지고 집합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나요? 집합, 이거는 모두 다 모여. 근데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이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모여라, 이게 집합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군대 문화적인 특성을 갖는 말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의 언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행동 지침이 비현실적이다, 사람들한테 그저 전달이 됐을 뿐이지 사정이 있느냐, 언제 모이는 게 좋느냐, 이런 토론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가 이거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기농기로 길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우리의 결의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결의를 딱히 했다기보다 부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모두 다 빚이 너무 많다, 이런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으로 뭔가 실력 행사를 하자는 것이 이 장의 전언입니다. 이분은 과시적으로 우리가 뭔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우는 아이 젖준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당국에 혹은 전국에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양푼이라는 낱말 뜻이 나와 있고요. 구판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판장은 조합 등에서 조합원에게 생필품을
싸게 파는 곳으로서 만근이가 막걸리를 사온 곳이 바로 구판장입니다.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이때 민씨는 표준어를 쓰고 있고요. 존댓말을 쓰고 있죠. 민씨는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가냐고 물었습니다. 즉 자기도 가려고 한다는 의지와 고지고대로 해석했다.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2장이 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기운기도 없다 하면 농사꾼은 아니지를. 그래서 너는 농사꾼이 아니다 라고 민씨를 한 방에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로 하우스 안에 꽃 밑송이에 심가놓고 어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하면서 너는 안 와도 된다. 그리고 농사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씨는 무안해져서 고장난 경운기 없어요? 경운기 꼭 있어야 됩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마을 지도자 황철석 10번째 인물입니다. 대답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이 얘기는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익숙하다. 그냥 말은 저렇게 하고 우리는 그 사람 말을 알아서 듣는다.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알아서 행동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민소까지는 기운기를 끌고 가든동, 버스를 타고 가든동 하고 자유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기운기를 같이 타면 되지 까이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 걸기대 나가려고 했어? 이분도 역시 민씨가 농사꾼 아니다. 굳이 걸기대를 가느냐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죠.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민씨가 동질감을 확인합니다. 물론 민씨의 부채는 농가에서 지은 부채가 아니라 도시에서 파산해서 왔기 때문에 이분도 약간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많죠. 자기도 빚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황학수가 11번째 인물입니다. 또래라고 하는 것은 민씨 또래라는 얘기죠. 2장에 의해서 겉농사 짓는 놈으로 그렇게 지목되는 황학수입니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그래서 부채, 농사를 해서 똑같은 음절 단어를 반복하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를 다 합치가 아이고, 부채 말고 선풍기 해도 되겠네.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는 뜻의 부채도 있지만, 바람을 일으키는 그 부채, 그러니까 다 모이면 큰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 해도 되겠네라고 지금 농담을 한 거죠. 굉장히 썰렁한 농담인데요. 지금 이 농담은 A라고 박스 쳐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언어 유희를 잘 보여주고 여기서 사용된 수사법은 대조법, 대꾸법, 그리고 반복법, 은유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부채를 강조하면서 동음이의어를 통해서 농담을 한 거죠. 이 농담은 걸기대의 심각성과 굉장히 대조가 되기 때문에 특히 황학수라는 인물은 빚을 많이 진 사람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과 대조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분위기. 어떤 현실을 풍자하고 있냐면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갚을까 아니면 어떻게 탕감을 할까라고 진지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약간 현실에 대한 비판과 조소, 나 갚을 수 없다라는 체념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대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즉 사람들에게 이 빚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타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 상환은 돌려갚는 거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니는 사람이 두셋 되었다. 자, 농협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만든 농업협동조합이죠. 편의를 위한 것인데 그 대출해주는 농협이 커다란 조직이 되고 농민으로 소송까지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죠.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까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동그라미 쳐서 표시했는데 농촌의 현실을 제시해 준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융자 받은 돈을 상환을 하지 않으면 빚이 되고 그 빚을 연대 보증을 했기 때문에 한 가구가 파산, 선고받게 되면 보증을 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연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도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드물지 않았다는 얘기는 종종 있었다. 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 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 소문은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흉흉한 소문이죠. 그 마을이 다 없어졌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그 마을이 없어진 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 한 마을 전체가 신용불량자가 됐기 때문에 다 도망가게 되었다. 빚쟁이가 되기보다는 도망가는 게 낫다. 그래서 자기 살던 집과 농토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흉흉한 소문이면서 농촌 사회가 붕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현실이죠. 조그만 문제, 야반도주한 일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대화로 돌아갑니다. 이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한테 들리기나 하겠나? 높은 데 사는 양반들은 이 농촌 사람들은 아니죠. 농민들이 아닙니다. 들리기나 하겠나? 즉 불신,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반감,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 뺏기고 나앉는 거 아니요? 뺏겼다는 얘기는 농토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한다는 피해의식이 나타납니다. 뺏어봤자 저들한테도 남는 게 없을 낀데 암만 빌밀대는 닭이라도 닭 모가지를 비틀만 인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전부 다 손해라. 자, 누가 한 얘기인지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누가 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고 가며 서로 하는 공통적인 얘기다라는 거죠. 저들은 바로 높은 데 사는 양반들이고요. 빌밀대는 닭, 농민을 뜻하는 거겠죠. 빌빌대는 닭이라도 닭 모가지를 비틀만 계란 한 개도 없다. 즉 농산물이 없어지고 전부 다 손해다라는 얘기는 농민이나 높은 데 사는 양반들이 운명 공동체다. 여기서 닭 모가지를 비틀면 계란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 유명한 정치인이 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정치적인 것을 약간 비꼬아서 냉소적으로 풍자를 하는 겁니다. 패러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가 아니라 우리 닭 모가지 비틀면 계란 한 개도 없다. 우리 다 죽는다. 다 손해다. 이런 뜻이죠. 전부가 알지. 이 전부에는 가들은 즉 높은 데 사는 양반들 저들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된께. 즉 여기서는 대조가 되는 것이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사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가들은 까딱 마이지. 여기서는 우리가 죽어서 죽이 된다. 가들은 까딱 마이지 해서 약간 라임을 타면서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해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상황을 고조시키기보다 그냥 힘을 빼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언어 유희에는 대꾸법, 대조법, 음절의 반복, 은유법 등이 쓰였습니다. 농촌의 실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의 통보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아까 말한 첫 번째 언어 유희처럼 부채를 선풍기라고 한다든지 혹은 닭을 모가지를 비틀면 계란 하나도 없다든지 그리고 죽어서 죽이 된다든지 이런 농담들을 우울하게 주고받은 다음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다. 모임이 있으면 노래방도 가고 했는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죠. 모두 다 생계에 대한 암담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만근은 그 와중에 남의 술잔을 가로채서 먹다가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들었습니다. 황만근의 행동 바보스럽다. 그리고 회학적이다. 사태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얘기죠. 왼쪽에 보시면 이 농촌의 현실에 관한 낱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융자금, 금융기관에서 융통하는 돈, 그리고 상환, 갚거나 돌려줌,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 그래서 야반도주, 남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도망감, 소양, 소용의 경상도 방언. 이것이 저녁의 일이었고요. 그 밤에 마을회관 밖에서 그 전까지는 마을회관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밖에 나가서 오줌을 누던 민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이때 내는 이장이죠. 이렇게까지 경운기 끌고 걸기대에 가자라고 말을 해도 소용없어. 보나마나 내일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다니는 학수처럼 겉농사 짓는 놈이나 믿어올까?
겉농사를 진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만근이 자네같이 똑부러지게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웃기라. 학수와 만근이를 대조시키고 겉농사 짓는 사람, 진짜 딱 부러지게 농사 짓는 사람을 대조시키는 동시에 진짜 농사꾼은 농사 짓기 바쁘다. 자네가 앞장서야 되네. 자네 같은 헌기운기에다 농사 짓는 놈 다 죽이라! 이렇게 써붙이고 가야 하겠네. 여기서 이장이 만근이를 꼭 가라고 하는 이유는 만근이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 다음 만근이가 가진 경운기는 너무 낡은 것이라서 농민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 즉 전시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기가 되면서 걸기대에 대한 이장의 안내와 만근이에게 참가를 권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씨가 헛기침하자 이장의 얘기는 거기서 끝났다. 황만근이 약간 앞서고 민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둘만 만나게 된 것이고요. 이장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는 것은 이장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황만근을 가게 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민씨가 우리들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씨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 이런 텃세가 은근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계절 배경은 지금 봄입니다. 술로 달아오른 열기를 금방 씻어갔다. 민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망설였는데 만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 똘똘하게 잘 들은다. 뭐가 말씀입니까? 즉 만근이는 그냥 반말을 씁니다. 툭툭. 그리고 민씨는 조심스러워서 존댓말을 쓰죠. 예의가 바르고 표준어를 씁니다. 저 별들 말이라. 저 별들 말이라. 이것이 별들이 만근의 인생 철학과 유사해서 쉬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한다는 점을 나타내주는 소재입니다. 만근의 표현을 보면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자기가 느끼는 점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민씨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문답을 보시겠습니다. 민씨는 그에게 알맞을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민씨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맞추려고. 군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나절은 걸릴기라. 경운기 운전 잘하신다면서요? 그래, 내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경운기도 많이 늙었다. 고집이 씨가지고 나이면 발동도 안 걸리. 내가 지 똥장까지 화나게 않게 말을 듣는기라. 그래서 만근이의 말은 경운기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키고 지금 고집이 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투리도 쓰고 비속어도 쓰고 하면서 해학적인 부분이 나타나 있죠. 내일 걸기대에 가십니까? 진지하게 또 묻습니다. 나는 뭐 어머니 밥도 끓여야 되고 뭐겠어. 만근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장은 나 같은 상농사꾼 꼭 다 해야 된다 하는데 상농사 이것은 건농사꾼과 대조되는 말로서 노닥거리고 다방이나 가고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만근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해 한갑인데 어머니는 15살에 만근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아들인 만근이는 아마도 45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제서야 민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의 60대는 되어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원 생활이고 한가롭고 여유있고 자연 친화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하는 노동이 도시의 노동에 못지않다라는 걸 나타내주죠. 도시의 60대는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구분 없게. 이것이 만근에 대한 묘사입니다. 민씨는 갑자기 재밌어졌다. 민씨가 재미있어졌다. 이 사람에 대해서 황만근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민씨의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이라기보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소설이라는 것이 어떤 자아가 진정한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탐험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에서 메인 포커스는 황만근에게 주어져 있지만 황만근을 관찰하는 민씨가 단순히 관찰자일 수만은 없는 것이 민씨도 도시에서 생활을 접고 농촌에서 살려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도 이상적인 면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망해서 다시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격했던 황만근에 대한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민씨가 단순한 관찰자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작가의 철학을 대변하는 하나의 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찰자라기보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황만근과 대등한 정도의 의미를 갖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황만근과 민씨가 술로 매개체가 돼서 대화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황만근이 구판장에서 사온 술은 막걸리였는데 민씨가 가지고 있는 술은 소주네요. 소박한 서민적인 술, 막걸리와 소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황만근은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씨의 집으로 갔다. 즉,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술을 마주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얼기대 전날 밤으로써 민씨와 황만근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갑니다. 민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서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본 것이 아니라 잠결에 청각적 이미지로 들은 것입니다. 탁탁탁, 타닥탁, 타닥탁, 타타타타타타. 문자를 통해서 타닥탁, 타닥탁 뭔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탈탈탈탈, 탈탈탈탈 이렇게 잘 안 걸리다가 출발했다라는 것을 의성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걸기대에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민씨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민씨의 마음속까지 묘사해주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녀가 죽었다는 그 전언을 소년이 잠결에 들으면 장면과 좀 유사한 대목인데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 결말을 암시해주는 경운기 타고 가는 만근이의 소리를 잠결로 듣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걸기대의 날 만근이의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라는 민씨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